서주명리 조선왕조실록 번외편 시간입니다. 역사 덕후 신석주님을 모시고 이 붕당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좀 사화의 시대를 살펴봤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사화의 시대가 이제 좀 명종이 죽고 그리고 이제 선조가 이렇게 새로운 조선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른바 이제 붕당의 시대라고 하는 이제 시대가 또 펼쳐지잖아요. 붕당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 그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개괄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즘은 붕당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의 표현으로는 뭐 당쟁,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당파 싸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식민사관에 물든 거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바꿨어요. 붕당으로 이제 공식으로 바꿨는데, 당시 표현도 붕당이에요. 이제 붕당 자체는 처음에 이게 죄악시대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나라는 임금건데 그 신하들이 말이야, 자식들이 패거리 지어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다가 송나라 때 구양수라는 사람이 정당성을 딱 제공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출해요. 그래서 붕당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게 군자들이 짓는 게 붕이고 호인들이 짓는 게 당이다. 그러니까 군자들은 무리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의 좋은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주자 때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재상 그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는 물론 가입해야 되고 왕까지도 붕당에 끌어들여야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고, 실제 요런 이론이 들어와 가지고 선조 때 붕당을 실제로 짓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좀 붕당 정치가 막 시작되는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의 왕이 선조 아닙니까? 예. 말씀을 하셨듯이. 근데 이 선조라고 하는 임금은 도대체 어떤 그 임금이었고, 이 좀 선조가 이 붕당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는 좀 어떤 거였습니까? 선조는 인기 없는 왕이죠. 조선에서. 네. 인기 없기로 선조, 인조, 뭐 고종, 뭐 대충 여기가 탑3 아닌가 싶은데, 선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머리가 똘똘하고 그 정치적인 감각, 정치적인 술수 이런 면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제 왕이 되기 이제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표현을 보면 뭐 8째 아들의 뭐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돼서 왕이 안 될 거였다가 왕이 된 사람인데, 선조가 왕이 됐을 때는 사실은 지금 사학계에서는 거의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른바 붕당이라고 하는 게 언뜻 보면 막 자리 싸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고, 그 개혁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선조가 하는 방향으로 밀었으면 잘 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네. 붕당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조선이 불행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당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건전한 이런 정치적인 대결, 논쟁, 이렇게 이제 갔어야 되는데, 이 좀 선조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끌고 갔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요. 그 안 좋은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좋은 방향이란 거는 어쨌건 나라를 새로 건국에 준하는 건전하고 내실 있고 의미 있는 논쟁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선조가 이 붕당에 분립하고 이 싸움을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어요. 제가 그 조선사를 볼 때 왕이 이런 싸움에 껴들면 꼭 그 피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어떤 이 붕당사가 선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왕이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써 굉장히 이게 격렬한 권력 투쟁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갔다. 그게 좀 굉장히 아쉬운 일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뭐 요즘 이제 우리가 붕당 정치를 비판하는 뭐 당파 싸움, 뭐 분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몰고 간 어떤 이 그 좀 주범은 선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처음 시작된 이 좀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동인과 서인의 이런 좀 분열과 대립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좀 시작된 거고,
좀 각각의 좀 당에는 좀 어떤 인물들이 좀 참가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그들의 좀 차이가 뭐였는지. 나중에 이제 동인이 된 이쪽에서는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그냥 성리학으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서인은 성리학 안 하고 딴 거 하느냐? 그게 아닌데, 성리학은 성리학인데, 요거를 좀 당장 지금 현실을 뜯어 고쳐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되고, 동서인이 딱 그 나눠진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동인, 서인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 싸움이 계기가 된 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최초로 생긴 파벌은 동인이었어요. 서인이 아니고 동인이 일단 먼저 이제 파벌을 형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합군이었겠죠. 당시 이제 나중에 서인이 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권력층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어요. 심의겸 같은 경우는 인순왕후의 친 남동생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동인이 이렇게 공격을 세게 해 가면서 서인이 이율곡은 자기는 나는 그런 거 파벌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이렇게 뭉쳐버리게 된. 그래서 결국에는 동인 서인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분립을 하게 되는 요런 차이가 있었고요. 최초에는 그 김효원하고 심의겸이 좀 다툰 거는 맞아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초대 당수를 지내요. 근데 김효원하고 심의겸은 사실은 둘은 굉장히 뭐 자리나 탐내고 이런 사람 같지만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이런 사람들이어서 나중에는 막 자기 때문에 이렇게 동서인이 갈라졌다 이래갖고 후회를 하고, 김효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슨 사적인 이유로는 서울도 안 와요. 계속 지방관으로 떠들고, 심의겸 같은 경우도 나중에 꼭 김효원 안부를 묻고 잘 지내시느냐 뭐 이런 거라서, 그 이후에는 김효원하고 심의겸 그 개인의 사이가 어떠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사실은 이게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합치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다고 보죠. 그래서 동인은 이황하고 남명 조식 제자들이 이제 동인되고, 네. 그 서인은 이이하고 성원 제자들이 이제 서인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딱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요.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요즘은 그게 한 세대인데 옛날 조선시대는 그게 거의 두 세대예요. 거의 이제 할아버지, 손자 좀 일찍 결혼한 사람 그런 차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당시 이제 서경덕이라든가 네. 뭐 이황이라든가 조식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웬간하면 다 그런 데서 배우는 거예요. 요즘 학원 되게 유명한 거 뭐지, 그 메가스터디 이런 거 있으면 다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황이나 조식 제자 중에 서인이 된 사람도 있는 거고, 나중에 이이나 성원 이런 사람한테 배웠는데 동인으로 이렇게 온 사람도 있는 거고, 처음에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로 갈라졌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이것이 그 싸움이 지속되면서는 대체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라진 게 맞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좀 복잡하다. 예, 복잡해요. 생각보다 네, 훨씬 복잡합니다. 네, 뭐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고, 예, 네, 예. 계속 좀 질문을 좀 이어가는데, 이제 그 동인과 이제 서인이 정확하게 그 시작, 뭐 시조, 대체로 이제 당시에 그 동인의 어떤 사상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분은 퇴계 이황이었고, 네, 예. 예, 이제 서인 같은 경우는 그 율곡 이이다. 예. 이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 그 좀 두 분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우리 조선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어떤 이 좀 학자이자 좀 이렇게 천재. 예. 알려졌는데요. 좀 이분들은 좀 각각 어떤 인물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각각의 좀 이런 그 당에서 했던 역할들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두 분을 딱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나이가 30살 이상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사실은 이 논란의 핵심은 이율곡이었어요. 이율곡이었고, 이황은 이미 이제 죽은 상태고, 동인이 이이라는 뛰어난 인물한테 밀리니까 우리 정신적 지도자가 이 사람이야 하고 한 게 이황하고 조식입니다. 내가 그분 제자들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이가 그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압도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야 될까? 뭐 어쨌든 그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붕당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뭐 특별히 이 사람이 거기에 영수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이분 제자들이 대체로는 이런 분들이 같고, 그리고 이황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하나의 흐름, 말하자면 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나라라 하면 이 인간의 보편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걸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는 형태로 가셨던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는 그 주의론. 예, 그렇죠. 이분은 생각보다는 공부하는 건 되게 좋아하셨는데 시험 같은 건 잘 못 보셨고, 이에 반해서 율곡 같은 분은 그 공부를 진짜 누가 잘했는지는 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율곡 같은 경우는 거의 시험 천재인 거죠. 그래서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34살에나 이제 급제라거든요. 과거도 3번이나 떨어져요. 23살에 성균관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율곡 같은 경우는 시험만 보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이나 장원을 했다는 거고, 나중에는 그래갖고 이율곡한테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자식아 과거를 돼갖고 이미 벼슬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시험을 봐갖고 딴 사람 자리를 네가 뺏는 거야? 뭐 이런 욕까지 먹어요. 제 생각에는 이율곡 같은 경우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요즘으로 치면 뭐 요즘 그 다 없어졌나요? 뭐 외무고시,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이거 다 통과하겠다, 뭐 이런 욕심 같은 경우 있었던 거 아닐까 저는 싶고요.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주장했던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열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 말하자면 자기가 56살 때인가 아무튼 기대승하고 이른바 그 논쟁을 하는데, 기대승이 그때 과거 갓급제한 30살짜리 그 그냥 실무 관료였어요. 그런 사람하고 13년을 이렇게 그 논쟁하면서 했던 사람이니까. 또 하나는 의외로 이게 일제가 조선을 먹은 다음에 니네는 자식들아 성리학만 해갖고 나라가 망한 거야 이렇게 했지만, 임진왜란 때 이 이황 선생 저서랑 편지를 대량으로 걔들이 훔쳐가요. 그래갖고 사실은 그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한 성리학은 태계 이황의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걔들 논리대로 따르면 일본도 같이 망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한번 거 보면 성리학이 꼭 죄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래요. 근데 이 태계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제 율곡 이보다는 굉장히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퇴계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이런 이제 학회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퇴계 선생이 그렇게 재물을 좀 많이 밝히셨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아요.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재물을 밝혔다, 뭐 기생하고도 어쩌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대충 18세기, 19세기 이분 돌아가신 다음에 한 300년, 400년 뒤에 다 만들어진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왜 생겼겠나 싶을 때, 실제로 퇴계 선생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퇴계 선생 아들 분재기, 이렇게 재산 나눠준 기록이 남아 있어서, 이 퇴계 선생이 재산이 얼마나 되냐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삼천두락에 노비 250명 하고 뭐 집은 5채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걱정 안 하고 이제 공부할 만한 선비들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전답이 한 300에서 500두락, 그리고 노비는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보면 땅은 한 뭐 6배에서 10배 정도 좀 더 가지고 계셨고, 이제 노비도 이렇게 있었다고 봐야죠. 근데 퇴계 선생이 뭐 그걸 남의 땅을 뺏어 갖고 어쩌고 했다, 뭐 그 돈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뭘 이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퇴계 선생은 재산 모으고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은 아니에요.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데도 보면, 야 목화 농사가 괜찮다던데 뭐 이런 거 해보고,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맹자도 돈 자체를 벌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좀 올바르게 벌어라 이런 거여서 그렇게
재물을 밝혔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려워요. 뭐 이렇게 남한테 사기치고 네. 뭐 강제로 뺏고 이런 형태는 네,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그 좀 동서분당 쪽으로 조금 이제 들어와서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조전랑 사건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계속된 이런 어떤 붕당의 그 대립 속에서 사실 뭐 서인과 이제 동인의 그 대립이 격화됐잖아요. 예, 예. 네, 이러면서 이제 이 동인이 좀 분열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 남인과 이제 그 북인이라고 예, 하는 그렇죠. 또 이런 그 또 이제 당파가 형성되잖아요. 자, 좀 이 그 동인의 분열의 과정이 좀 어떠했는지 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좀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 서인하고 동인에서도 보면 서인은 이라는 사람의 강력한 뭐 카리스마라고 해야 될까 당시의 위력으로 그 중앙 정계를 좀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에 대항하는 파벌 동인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면 동인이란 것 자체가 크게 보면은 퇴계하고 남명조식 요 제자들이 참여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조가 이 동서인의 분열을 이용하면서 기축옥사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기축옥사는 정철이 주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주범은 선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축옥사 때 이 동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호남 동인들이 피해를 많이 네. 봅니다. 경상우도. 네. 그럼 거기가 어디냐? 조식 선생 제자들이 이제 주로 있던 거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의 주범은 선조지만 선조가 정철 뒤로 딱 숨는단 말이에요. 저 간악한 정철 자식이 나의 그 현명한 신하들 다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철을 내쫓는데 그래서 이 정철을 죽이자. 뭘 죽일 것까지 뭐가 있어. 요걸 가지고 이제 갈라서게 된 게 남인 북인입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 제자 쪽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건 없잖아? 뭐 이런 거였는데 북인은 일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인이 된 이쪽 이발 집안에서는 아직도 고기 갈 때 정철 이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 저 어디 TV 프로에서 봤는데 실제로 나이 든 할머니가 막 철 이러면서 고기 찌고 그래요. 그 정도 이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북인은 이제 서인에 대해서 강경 노선을 네. 취하게 되는데 애초부터 이게 같은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좀 먼저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일이 이제 남인과 북인으로 이렇게 좀 분열되는 과정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좀 서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악화되는 사건이 바로 이 기축옥사라고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바로 이제 이 기축옥사를 다루게 될 때 이제 그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계시잖아요. 바로 이제 정여립이라고 하는 분. 예, 뭐 우리 역사에서는 그렇게 아주 잘 이렇게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 이게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좀 정여립의 그런 역모 사건 네. 이게 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또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당시 이제 뭐 사대사와 그 사망자 다 합해도 500인데 기축옥사는 1000명이 죽었다. 이게 천여 명이라고 실록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큰 사건이었었고 정여립이란 사람은 원래는 이 사람이 그 이랑 성원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추천해 가지고 그 벼슬길에 나섰는데 이가 죽은 지 한 석 달 만에 이제 팔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동의되는 지금까지도 이제 이에 남게 된 거는 천하는 공물이다. 네. 이 천하는 여러 사람의 거다. 그러니까 야 크로멜보다 뭐 100년 앞선 공화주의자다 이래가지고 요즘도 이게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한 구절 더 읽어보면은 천하는 공물인데 임금이 어때 딱 정해져 있냐? 그 아무나 잘 섬기면 그놈이 임금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화주의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선조가 보기에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수상해. 하는 짓이 말이야, 신분제가 엄존한 사회에 말이야. 그 뭐 이상한 막 노비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런 놈들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막상 그때 정해외변이라고 네.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전라 감상가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명인가 끌고 나가고 그걸 제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선조가 보기에는 저 자식이 저기 생각도 이상한데
저런 무료까지 지니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모까지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공작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당시에 이제 서인의 이제 대가리라고 하면 송익필이라는 사람이 네. 소문을 딱 퍼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 정치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사귀면 부귀하게 된다. 이렇게 황해도에 가서 막 선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정열입 조직원으로 이렇게 미리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공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럼 이제 다시 좀 이게 남인과 이제 북인의 분열로 좀 돌아가서요. 예, 예. 네, 결국 이제 뭐 이런 정렬입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화되긴 했지만 사실 남북인의 어떤 분열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워낙 이제 다른 학파들이 이렇게 좀 구성한 연합정당 예, 그렇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근데 이제 결국 그때 이 좀 남인의 어떤 이 좀 사상적인 어떤 지도자라고 할까 하는 분은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인의 이제 사상적인 어떤 좀 이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분은 남명 조직 선생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뭐 이제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 좀 남명 조직 선생님은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이 좀 남명 조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좀 어떤 분인지, 좀 어떤 학풍을 갖고 있었고, 또 이제 그의 제자들의 어떤 이런 좀 정치적인 경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건 어떤 것들이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생이 돼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제자를 잘 둬야 됩니다. 그 퇴계 선생하고 남명 선생 이 둘은 굉장히 뭐 당시로 보면 거의 뭐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남명 조식 선생을 누가 알아요? 거의 제자들이 광해군 그 인조반정 이후에 거의 전멸했거든요. 근데 퇴계 선생은 안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남명 조식 선생이 거의 이제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조선의 지성계 분립을 상징하는 분들이에요. 네. 말하자면 나라를 새로 어떻게 만들 정도의 이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보편 가치를 계속 찾아서 추구해야 돼. 이런 거고, 남명 조직 선생은 지금 그런 게 문제냐. 당장 백성들 사는 꼴을 봐라. 나라 꼴을 봐라. 이게 나라냐? 이런 거예요. 당시 이제 명종 때였거든요. 이 조선 자체가 이게 뭐야 이게 고려 때랑 비슷해진 것 같아. 막 이럴 때니까. 이 조식 선생하고 퇴계 선생은 나이도 동갑이고 사는데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고 그래요. 없고. 과거장에서 같은 과거를 본 거는 기록에 있어요. 근데 둘이 기본적인 생각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간극이 좀 있는.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떤 원리주의적인, 이론적인 그런 이제 학풍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명 조식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실천적인 학풍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렇게 보이죠. 뭐 당시에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이 좀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좀 퇴계 같은 경우는 좀 주자학을 좀 이렇게 중시하는 이런 경향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남명 조식 선생은 이제 뭐 양명학이라든지 또 다른 유의 노장 사상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수용하려고 하는 뭐 이런 좀 개방적인 어떤 학풍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점에서 사실 두 분은 당대의 어쨌든 학문적 라이벌이기도 했고, 실제 그 제자들은 또 남인 북인으로 해서 엄청나게 뭐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남인 북인이 훨씬 심각하게 싸웠죠. 그렇죠. 예. 요 남명 선생하고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딱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뭐 상징하는 이런 분들이라서, 근데 둘이 좀 비슷한 건 있어요. 둘 다 벼슬을 별로 안 했어요. 뭐 현감 뭐 이런 정도 했고, 그래서 한쪽은 이론을 훨씬 더 심화하겠다, 공부만 드립다 죽을 때까지 한 거고, 퇴계 선생은, 남명 선생은 제자들 많이 길러냈어요. 또 하나는 저 외놈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두고도 완전히 바뀌어요. 남명 선생은 저 외놈들한테 약하게 할 거 없다,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거고, 실제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외정 맞기 좋은 데인데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근데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외적들을 순치해야 된다. 힘으로 이렇게 눌러 갖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를 하고 있어서 이 남명 선생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른바 이제 곽재우, 김명, 정인홍 이게 이제 의병장 중에 탑3다 이렇게 뽑기도 하지만 나머지 한 50명도 넘는 사람이 다 이 남명 선생 제자예요. 그래서 이 북인이 임진왜란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그 공을 많이 세운 거고, 그 뭐야 퇴계 선생 제자 유성룡은 나중에 이제 재상까지 지내고 다 하지만 임진왜란 끝나고 쫓겨나는 이유가 너 외놈들하고 화친하자 그랬지. 나가 이 자식아.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만큼 달랐다는 거죠. 하지만 그 남명의 이제 그 제자들이 뒤에 그 광해 정권 때 이제 북인 정권을 좀 이루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좌절하면서 그 조지 선생 역시 사실은 좀 이렇게 역사에서 잊혀지는 좀 이런 결과를 좀 맞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쉬운 그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네. 이게 또 북인 정권을 이렇게 볼 때 과연 그들이 또 매사 그렇게 정세에 맞게 했냐 그렇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죠. 선조 시대의 어떤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그 안에서는 굉장히 좀 건전하고 꼭 필요했던 논의도 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이념이 약간 좀 이렇게 협소해지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좀 주자학으로 조선의 그 사상이 협소해지는 좀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저는 좀 약간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분들이 또 있어요. 이 과정에서. 그게 이제 뭐냐면 동인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축이라고 했던 그 이 좀 화담 서경덕 이 선생과 또 그의 제자였던 이제 토정 이지암. 예, 이분들인데, 물론 이제 화담 서경덕 같은 경우도 이제 성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좀 퇴계나 그 남명 선생하고는 다르게.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제자였던 토정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그 농업과 상업의 어떤 병지를 주장하는, 진보적인 주장을 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념이 편협해졌다, 주자학으로 됐다. 요거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그게 선택을 한 거죠. 네. 성리학으로 계속 간다. 조선은. 근데 저는 또 약간 그런 의문은 있어요. 양명하고 그렇게 발전했던 명나라는 또 사실은 조선보다 더 빨리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 길을 어디로 선택했느냐보다는 그걸과 실제로 당시에 뭐 백성들 혹은 시대의 조류랑 잘 맞았느냐,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화담 선생은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이분은 퇴계 이황하고 안명 조식 선생보다도 한 12살인가 더 많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고, 뭐 워낙 이제 집안은 가난했고, 서경덕 선생 같은 경우는 그 공부 스타일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막 이 책 저 책 막 읽는 게 아니고 뭘 하나를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뭐 깨우치는 이런 방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유학자들이 서경덕 선생한테 넌 너무 공짜 아니냐, 너 공부를 말이야 책을 얼마 안 읽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 깨우쳤다 이렇게 하면 그거 너무 쉽지 않아?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 수준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꽤나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당시 이제 공부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냅대 막 그냥 독서 100편 의자연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리고 막 외우고 이런 방식이었다 그러면 매우 신기한 방식이고, 그래서 저거 혹시 불교 쪽 아니야? 뭐 이런 뭐 의심도 받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담 선생 제자 중에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분 이제 토정 선생. 네. 이지암 선생은 그 지금 뭐로 치면 이제 그 충남 보령? 하여튼 뭐 대천 거기서 태어났는데 실제 나중에 커서는 서울 그 마포 거기에 그 흙집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호가 토정이 된 거고 지금도 뭐 토정로 이런 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 저 서화담 선생하고 자기 형한테 배웠어요. 형한테 배웠는데 굉장히 다양한 걸 배웠다고 그래요. 뭐 제자, 백가 이런 걸 가르쳤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형이 죽었을 때 3년상을 자기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 형이 스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율곡하고도 이게 망년지우.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노비 출신 당시 이제 뭐 서기라든지 서지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사실 그 친구가 그 사화에 연루돼서 죽는 거 보고 계속 떠돌았어요. 벼슬을 안 하고. 그래서 50살 넘어서인가 이분이 이제 포천현감, 뭐 아산현감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자기가 생각해 왔던 거를 구현하잖아요. 뭐 거린천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물건 그 만들어서 내다 판다든지. 그래서 제일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한테 시킬 수 있는 게 집신이에요. 집신. 하루 정도 집신 삼아서 팔면 쌀 한 말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종집 같은 데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 농상업 병진론이라고 그랬는데 상업 요거에 국한되지 않고 그게 또 뛰어넘었다고 봐야 돼요. 전 산업을 다 진흥해야 된다. 이분이 쓴 책이 이제 3대 부고론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지도자는 덕을 잘 닦아야 된다. 인재를 잘 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천지가 다 창고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공업, 요즘으로 치면 광업, 업 이런 데서 다 그 창고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게 많고 그래서 백성을 충분히 다 구제할 수 있다. 이런 걸 펼쳤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신기한 분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이분 남긴 글 중에 제가 보니까 뭐 공자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이거 해석을 토종 선생은 어떻게 했냐? 군자는 도덕성은 우선이고 그 백성들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이로움이 우선이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성리학자라도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보다도 이 토종 이지암 선생이 무슨 뭐 토종 비결 이런 걸로만 기억되고 있는 사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네. 저는 조선사 이 중간쯤에 이 조선이란 나라가 방향을 굉장히 다르게 갈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토종 이지암 선생 아니냐. 네. 이런 분이 고작 현감인 하다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좀 너무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토종 이지암 선생 같은 학풍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좀 계속 좀 조선에 좀 많이 좀 퍼졌다라고 하면 조선이 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마냥 비난만 받아야 될 뭐 그런 이제 그 정치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좀 붕당 정치를 좀 분열이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싸움이라든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날의 좀 정치 현실과 많이 좀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근데 이제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혐오해야 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붕당의 시대를 좀 마무리하면서 과연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예, 얘기를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동서 분당, 네. 뭐 이렇게 사색 당파 이런 과정이 사실은 이게 조선이란 나라를 앞으로 어떤 나라로 만들 거냐 요걸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그 깊은 속에는 뭐 인간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또 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어려운 철학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 논쟁 자체로도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 지금도 이제 들어둘 만한 논쟁과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어떤 그 결과를 불러오느냐 요거를 좀 감안하고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정치라는 걸 왜 하냐 이럴 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느냐,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냐, 뭐 아무튼 나라를 좀 그럴듯한 나라를 좀 만들고 싶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싸움만 딱 격화되면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이게 이제
요 사색당파 분당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늘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실제로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대통령은 왜 되려고 하는 거야? 이 질문에 답을 먼저 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오늘 그 역사 덕후 신석준님을 모시고 이 붕당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굉장히 좀 많은 이런 좀 내용들이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요. 앞으로 계속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번 임지왜란 편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